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급에 의해 고급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어저께 보니까 무슨 뭐 댓글로 뭐라고 해놨더라고.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동영상 관리자. 댓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 노력하는 모습은 감사하나 아니 이 정도도 공부 안 하고 주투하겠다는 호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네요. 굉장히 좀 자신감에 차 있는 분이죠.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거는 감사한데 운을 띄웠죠. 무언가 깔려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면, 사전에 어떤 거라든지 공부는 필수인데 제 진정성은 인정한다. 근데 독학으로 깨우친 사람들 눈에는 약장수 티가 나는 게 제 단점이랍니다. 유료 회원 유도를 하는 그런 약장수 티가 나는 게 단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유료 회원은 그냥 도움이 받을 뿐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불편하기만 해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시고 스스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고, 당연히 나도 지금 이거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입비라도 받아야 뭐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수료를 받고 하려면 장기 투자에 대한, 그리고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인건비를 누구한테 받고 있질 않잖아. 그러니까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 그거 말고는 하는 것도 없는데 약장수 티가 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겠죠. 내가 약장수 티가 나고 나한테 믿음이 부족하고 나랑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혼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 하시면 혼자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투자들이나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하려면 공매도가 뭐가 실질적인 장에서 신호를 잡아내는 거야. 뭐 아는 척은 다 하더니, 공매도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악감정이 많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가라는 거는 고평가 구간이 되니까 지금 비싼데 계속 올라가네? 야, 이거는 내리는데 배팅을 하는 게 더 확률이 높겠다 하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공매도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가치가 저평가인데 공매도를 막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평가인데 공매도를 막 때리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개박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개박살 나게 돼 있어요. 단타꾼들이랑 똑같은 거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보면 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개미들이 막 달라들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공매도 때려야지. 내가 기관이라도 공매도 때리겠어. 그래서 적정가치 평가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공매도 물량들 다 철회하고 주식을 또 살 거 아니에요. 주가가 계속 버블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박살나겠지.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제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공매도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미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거지. 이제 뭐 정부에서는 개미들도 이제 공매도를 하게 되면 개미들은 투기 성향이 짙기 때문에 더 빨리 박살날 거다. 그러니까 더 천천히 망해야 어떻게 생존이라도 이렇게 생존이라도 하고 있어야 돈을 더 벌어서 더 막 여기다 이제 들이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공매도를 잠궈 놓은 거죠. 그러니까 웃긴 이야기라는 거지. 공매도라는 거는 꼭 있어야 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한 게 개인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공매도를 안 하고 그냥 선물 투자나 옵션 투자를 섞어서 해지하면 되잖아요. 뭐 금 투자를 섞어도 되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지금 당장 내가 안 한다 할 수 없는 조건이라 그래도 아쉬울 부분이 없어요.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런 스킬들을 강의를 하래. 내가 신호를 잡아내는 스킬을 얼마나 많이 줬어요. 기법에 대한 영상을 내가 안 올렸나? 내 영상 이거 하나만 봤나 보네, 이 사람은.
과거 영상들 보세요. 뭐 3분봉 보면서 꼭지 잡아내는 거 기가 막힙니다. 진짜 90% 이상 꼭지 잡아내요. 단기 급등 구간에서 꼭지를 잡아내는 거 그런 거 하고 또 절반의 기법 그거 두 가지만 있으면 되지 무슨 기법이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뭐해. 내가 뭐 트레이드 해갖고 하루에 뭐 100번씩 매매해갖고 막 수익률 쌓아가고 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유료 강좌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어디서 전문가 밥은 좀 먹어보신 님인가 보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실컷 까놓고 날 비하하려는 건 아니래. 좀 디테일하게 풀어달래. 오늘 영상은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야 이희진 같은 놈들한테 안 당하는 개미들의 안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많이 해도요 절대 혼자 스스로 개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미스터 팡님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이렇게 비난이나 비판을 하려면 깔 건 까면서 할 말은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장수 티가 나는 게 단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료 회원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하지 말라는 소리 같은데 그건 해야 돼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이 확장되면 우리 유료 회원분들한테는 그 부분을 내가 다 돌려드릴 수 있는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는 당당하다. 만약에 내가 망한다면야 뭐 아무것도 못하겠지. 근데 난 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부분은 제가 한번 다음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볼게요.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데 공매도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알 필요가 없어요. 개인이 신용 물량이 더 문제지 공매도라는 거는 사실 별로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건데 기관들이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반대로 보면 개미들이 다 따라잡으면 기관들 공매도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 수급을 분석을 해서 자리가 많이 높은 구간에 개미들이 추격 매수를 하면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죠. 왜?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더 갈 거라도 지금 당장 개인들이 붙어 있으면 그걸 다 잡고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인들 물량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더 가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내렸다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비싸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데 개미들이 달라붙어주면 아이고 땡큐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이제 공매도 물량을 늘리는 거죠.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기 전에 저는 이미 알 수 있어요. 거의 확률 100% 가까이 됩니다. 진짜로. 이러면 이제 대기업들은 대기업 주식들은 이 정도 구간이면 지금 수급 분석을 해보니까 개미들이 막 달라들고 있네. 공매도가 나올 구간이 됐네. 그럼 여차없이 그 구간에는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 뭐 이렇게 해서 공매도가 쌓여요. 그러면서 지수가 주가가 많이 빠지죠. 그러고 나서 그 공매도가 빠지는 구간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기관 수급 들어오고 개인들 파는 수급보다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더 들어올 때 그때 공매도는 자연히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굳이 공매도가 뭔지 그런 걸 알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궁금하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공매도, 뭐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하나씩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고급편. 어저께 거는 어떻게 보면 고급편이라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를 좀 상세히 좀 풀어놓은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수급을 진짜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어떻게 심리 분석을 해나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기법을 입힙니다. 기법을 입혀서 대입을 해봐요. 기본적 분석은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3개월이 연속으로 음봉이 딱 나올 때 과거예요. 과거 차트 보면 3개월 연속 음봉 나올 때 3개월 연속 양봉 거래량이 나왔어요. 근데 이 거래량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결이 되는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걸 추세선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추세선들을 주가에 대입해서 그리는데 주가에 대입하는 것보다 거래량에 대입해서 그리는 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일봉보다 주봉보다는 월봉. 이 거래량이 늘어난 시점에 이 거래량이 상승 전환하는 시점에 꼭 양봉 거래량이 이렇게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상승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구간이 진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3개월 내리 음봉을 만들고 거래량은 3개월 내리 양봉을 만들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더라. 주체별 수급 분석을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이 구간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판다 그래도 이 바닥 구간에서는 항상 먼저 잡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개인 매물이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주가가 갑니다. 그 부분이 거쳐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해요. 그런 수급에 대한 거를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이번 달, 이번 3개월을 딱 분석을 해보면 딱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양봉이 여기에서 보면 세 번째 음봉 때 거래량이 돌파를 했는데 지금은 첫 번째 거래량부터 돌파를 해버렸죠.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수급이 과거보다 더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말랐다가 그 수급을 돌파해내는 그 거래량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주가가 빠지다가 관심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주가가 빠지다가 그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 음봉의 양봉 거래량 이 부분이 이제 매수 맥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월봉으로 체크를 해서 일봉으로 또 체크를 하고 주봉으로 체크를 하고 대입을 한 다음에 수급 분석을 대입을 해보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수급 분석을 다 하지만 그냥 대충 해요. 사실 대충 해서 종목들을 이렇게 보유하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이런 부분이 포착이 되면 비중을 늘려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해서 보유를 하고 그 종목들을 이제 보유하면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패턴, 이런 패턴만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비슷한 패턴이 항상 반복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거에서 반복이 돼요. 보통 보면 농사 같은 경우도 3년 내내 가격이 안 좋아서 3년 내내 적자를 보잖아요. 양파 농사를 3년 내내 적자를 봤다. 그럼 그 구간이 거의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서 반등폭이 크냐, 그러니까 농사 가격이 크냐 적냐는 농사꾼들이 많이 망하냐 안 망하냐예요. 농사꾼들이 그 3년 동안 적자 농사를 지은 3년 동안 가격이 안 좋아서 적자 농사를 지었어야 했는데 그 구간에 망한 농사꾼들이 많으면 가격 반등폭이 큰 거고 그 구간에 망한 농사꾼들이 작으면 반등폭이 약한 거죠. 그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거는 파동이라는 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세상을 읽어내는 그런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자, 2년 전과 같은 패턴인데 바닥에서 거래량 증가폭이 더 크고 가격 메리트가 과거보다 훨씬 좋다. 그리고 모멘텀의 상황이 과거 2년 전에보다 지금은 이 모멘텀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성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어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자리보다 많이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최소 100%는 1, 2년 안에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무슨 한 3년, 5년 보면은 300%, 500%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쌍바닥을 만들거나 N자형 상승을 만들면서 장기 상승 추세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월봉만 딱 봐도 월봉에서 이렇게 수급 분석을 이것만 해봐도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이거를 더 정확성을 가미하게 되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가미하는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예상 주가 방향을 제가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모멘텀의 상황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경험상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왜 이렇게 그렸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기법이 녹아져 있어요. 딱 보면 상승을 시작하면 전고점 부분이 여기잖아요. 저항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한번 맞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하향 이탈하는 게 아니고 저점을 높여가면은 상승 각도가 크게 그려져요. 이게 상승 각도가 크게 그리면 또 다음 저항이 어디냐? 자, 구간인 여기. 이 구간이 첫 번째 저항이 될 거예요. 이 상승 각도의 절반 구간.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눌렸다가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죠. 그리고 그냥 바로 돌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때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하고 이 다음 저항은 첫 번째 저항이 여기면 다음 저항은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한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이 다음 저항인데 이 구간에서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2년, 3년 동안 물렸던 사람들의 매물이 출회가 돼요. 그리고 이런 매물이 다 소화가 됐다 그래도 이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법상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이런 구간이라는 거 세력 주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밑에서 보유했던 사람들도 던지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거기다가 매물도 있고 또 밑에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만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6개월에서 한 1년 쉬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점을 낮춰가면서 천천히 하락을 해서 완만한 각도를 만들면, 자, 상승은 다시 급하게 오고, 이 전고점 부근을 또다시 터치를 하면서, 이거를 돌파를 하려면, 이렇게 횡보하는 식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를 해버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또 이제 내려와가지고, 또다시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고. 이때 2년, 3년 후에 실적과 또 이 기업의 모멘텀과 이런 부분을 다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 모양은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사실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 이 앞에 구간, 앞으로 한 2년, 1년에서 2년 정도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상 주가 방향 3년, 5년을 그려놨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건 내 예상대로 이 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을 때고, 하다가 무언가 난간에 부딪히게 되고 중간에 무슨 시장에 폭락이 온다든가 대외적인 무슨 큰 악재가 온다든가 뭐 북한이랑 전쟁이 난다든가 하게 되면 당연히 모습은 달라지겠죠. 모멘텀의 상황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경험상 완만하게 진행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주가는 상승을 한다. 이런 종목들은. 자, 그래서 거래량 부분을 이렇게 추세선을 거래량 부분이 항상 감소되는 부분에서 기업 기본적인 분석을 했을 때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평가 구간이 아니면 굉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일단 주가는 많이 빠져있는 구간에서 3음봉, 월봉상 3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은 3양봉이 나와야 돼요. 왜 3이 중요하냐면 이 3 이상으로 돼도 상관은 없죠. 3번 이상으로 되면 더 내려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음봉, 양봉, 음봉 뭐 이런 식으로 추세가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는 바로 반등폭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3 이상 음봉 그리고 3 이상 양봉이 연속적으로 출회를 했을 때 추세선을 거래량 추세선을 그어보고 그 추세선을 돌파하는 구간 그 구간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했는데 기업이 거지야. 기업이 돈을 벌 수 없는 기업이야. 그러면은 앞으로 나아질 수 없는 기업이고 대주주 지분이 약하고 뭐 이런 식의 무슨 뭔가 별로 기업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 선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만 이런 월봉상 3음봉, 3양봉 패턴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한 거예요.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기술적인 분석을 했단 말이야.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경험으로. 그런데 그럼 이제 심리적인 분석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심리적인 분석을 해보자고. 아직 수급은 전환이 되지 않았어요. 이 기업은 수급은 전환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도 제가 카페 우리 단체 톡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거래량이 빵 터진 구간이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거래량인 걸 살펴야 돼. 이걸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지. 보니까 이날이 7월 4일인데 대주주가 장외 매수를 대량으로 했어. 이걸 기관들 물량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대주주가 기관들 물량을 받아 먹은 다음에 주가는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이 기관이 뺏긴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한다든가 무언가 흐름이 포착되는 시점부터 상승 각도를 키울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당장 상승 각도를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급에 대한 게 확인이 됐어요. 대주주가 지분율을 49% 갖고 있는데 33만 주를 더 샀어. 이건 무슨 소리예요? 뭔가 내부에 호재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니면 6개월, 1년 후에 무언가 그림이 그려 있을 거. 미리 그걸 알고 있어서 지분 확대를 하는 가능성이 있고, 또 주가가 너무 싸지니까 이게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자기 돈 털어갖고 주식을 더 샀을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대주주가 이렇게 지분을 샀다는 거는, 주식을 지분 확보를 했다는 거는 일단 대량으로 확보를 하면 무조건 호재입니다. 이건 숨겨진 호재예요. 분석을 할 때 보통 대주주의 지분 같은 부분은 잘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냥 모르게 보고 갑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항상 이렇게 빵 터지는 구간에 있으면 대주주 지분을 살펴요. 그래서 대주주가 이렇게 지분을 샀는지, 장외 매수를 했다. 33만 주, 물량이 많아요. 하루에 거래량이 굉장히 조금씩 터져요. 거의 뭐 지금 완전 바닥에 와 있어서 거래량이 거의 말라 있는 상황인데 33만 주를 장중에 사버리면 상한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외 매수로 산 거야.
이 부분에서 또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수급 분석상 기관이 대량 매도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종목별 수급 분석 그거를 하면 그 분석에서는 이제 기관이 대량 매도로 잡혀 있어서 큰 악재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집중을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수급 분석에만 집중을 하면 기관이 너무 대량 매도를 해버렸어. 그럼 그것만 보게 되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무슨 우리 숨겨진 악재가 있는데?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건 알고 보니 숨겨진 호재였다. 기관 거를 기업에서 대량으로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대량으로 매도 주문을 내고 그걸 장외로 기관이 만약에 잡았다. 대주주가 판 거를 기관이 잡았다. 이거는 내부자 거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펀드나 뭐 이제 운용사에서 자금을 맡긴 사람들 거 가지고 유명 펀드 매니저들이 돈 세탁한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미리 무슨 악재를 알고 있어서 대주주 지분을 이렇게 받아준 거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건 이제 굉장한 악재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을 때는 그 수급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 거래량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돼.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이게 웃긴 게 이렇게 대주주가 지분을 당장 사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관이 대주주 지분을 받아주면요, 단기적으로 오르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악재인데 대주주가 지분을 기관한테 넘겼다는 건 굉장한 악재인데 그게 왜 이렇게 주가를 오를까 생각해보면 그 기본적인 수급 분석이라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심하게 챙겨보진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하고 그거를 대주주한테 주식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단기 상승 구간에 우리는 팔고 나오면 되죠. 근데 반대로 이게 대주주가 기관 물량을 대규모로 받은 다음에 주가가 골파기를 만들고 있다. 이거는 느낌이 오잖아요. 뭔가 개미털기다. 그러면은 지분을 확대나 우리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오늘 1비중을 추가 매수를 했어요. 자, 수급 분석상 기관이 대량 매도로 잡혀 있어서 이건 무슨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쉬운데 장외 거래로 대주주가 기관 물량을 대량 잡아먹었다. 그럼 이건 기회라는 거죠. 대주주는 일단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주주랑 한 배 올라탈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이건 외국인 수급 그따위 거와 비교할 게 아닙니다. 더 좋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건 굉장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월봉상 분석에서도 이번 달이 진바닥이 나올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런 모습이 판단이 되면 이제 뭐 기업이 큰 문제만 없다 그러면 없는 기업이라 그러면 바로 턴어라운드 합니다. 실적도 보통 턴어라운드를 하고요. 거의 주가도 미리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전에 주가가 미리 턴어라운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대입을 해서 비교로 분석을 해보니까 자, 이제 확률이 80%였는데 이거 확률이 이제 한 85%로 늘었어. 무슨 숨겨진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가 그 숨겨진 호재가 터지는 시점에 주가는 많이 상승을 했겠죠. 그 구간을 팔고 나오는 거야. 그럼 또 이제 개미들은 꼭지에 잡히는 거지. 꼭지에 그 구간에 이제 뉴스 보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물리는 거죠. 그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1년 버틴 사람들은 본전에 청산을 하든가 아니면 수익을 좀 내고 파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고난의 역경을 견뎌내는 그 구간에 바닥 구간에 다시 잡아서 그 사람들 물량이 털릴 때까지 보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개미들은 항상 꼭지에 물릴 수밖에 없다. 왜? 모르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도 책을 사서 보면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 수급 분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급은 속일 수가 없어요. 뉴스나 뭐 이런저런 기업 상황, 실적 뭐 이런 거는 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실적도 속일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실적을 예를 들어서 2분기인데 지금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 근데 3분기에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부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게 미리 있다. 그럼 그 실적을 땡겨다가 써요. 왜? 지금 실적을 굉장히 안 좋게 발표해버리면 주가가 이제 뭐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이 되면 이제 우리 기업의 주식에 이제 투심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 기업에서 판단이 되면
이제 나중 실적을 땡겨서 쓰고, 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도 주가가 만약에 좀 바닥 구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분 확대부터 먼저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실적을 나눠갖고 다음 분기 실적으로 넘겨놓고, 이번에는 실적 전환액을 조금만 내놓는 거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흑자를 봤는데 200억 흑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800억은 이제 다음 분기로 넘겨놓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주식을 미리 사모으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뭐 그걸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이나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하지만 그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시기까지 맞춰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항상 호재나 악재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나 이런 것들은 믿을 필요가 없다. 지금 드러난 사실, 내놓는 사실은 누군가 만들어서 내놓는 사실이에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는 전부 만들어진 사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숨기지 않는 거는 이 심리 분석, 수급 분석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분석은 왜 해야 되냐?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루고 뭐 빨리 땡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업에 대한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가 성장성 모멘텀, 하는 사업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 신규 진입을 했으면 이 기업의 성향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자, 주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함께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지금 여기 사진상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종목이 나중에 300% 500% 상승을 하면 무언가 그림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종목을 그렇게 오래 2년 3년 5년 보유하게 되면 이 종목에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유리한 고지에 점하게 됩니다. 이 기업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냈기 때문에 기업에다 전화해서 요즘 어떤 신사업이 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커뮤니티 상에서 예를 들어 장기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대를 했다 그러면 그 지분을 하나로 모아서 법인 같은 거 만들어서 대주주로 기업 운영에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미들은 맨날 단타만 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사실 주식을 매매를 하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 진짜로 자산가들한테는 처지는 거예요. 자산가들은 어떻게 해요? 기업에다 돈 빌려주고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프리미엄을 이미 얹어갖고 돈도 빌려주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죠.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사고팔고 안 해요. 사채 주고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한 20% 남겨가지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 권리까지 부여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돈에 대한 이자도 받죠. 기업이 망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확보가 가능해. 그리고 그런 내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받겠죠. 그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그 여력이 훨씬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을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애플에다 대규모 투자를 했죠.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산 게 아니에요. 애플이랑 딱 애플 뭐 CEO하고 애플 경영진하고 만나서 쇼부 봐가지고 나 이만큼 이점 줘라 해갖고 돈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많이 빠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워렌 버핏은. 그 돈을 빌려준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예를 들어 1년 동안 빠져가 30%가 빠졌다 애플이. 그러면 30% 밑에 있는 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든가, 아니면 그 돈, 워렌 버핏의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 회사에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거의 없잖아요.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만 알면 돼. 그리고 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큰 회사한테는 돈을 많이 빌려주고 작은 회사한테 돈을 조금 빌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봐서 주가가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려준 시점보다 뭐 200% 상승했다. 내가 10억을 빌려줬는데 200% 상승했으면, 그냥 당장 수익만 해도 200% 상승했으면 20억에 40억이 되는데, 그 40억에 예를 들어서 이 내가 그때 받았던 주주로 내가 전환을 하게 되면, 주식을 내가 빌려준 돈을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할인된 가격에 내가 받았던 그 부분까지 수익률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1년이나 지나가고 주가가 만약에 많이 빠졌다. 그럼 주식으로 전환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빌려준 돈 줘라. 그리고 돈으로 받으면 되고. 나중에는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좀 주식시장에서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산이 커지기 전에는 일단 뭐
그런 시장에서 내가 진입을 하려고 하면 1, 200억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산을 하나를 뭉쳐서 움직일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그런 데서 한단 말이야. 그 부분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약자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 올라타는 거지. 벤치마킹 하는 거야. 얘네들이 이거 왜 샀을까 몰라. 어찌됐건 이유가 있으니까 니네가 샀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보는 거죠. 수급 분석이라는 거는 그래서 심리적인 분석이라는 거예요. 심리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면 이제 상장을 하고 처음에 공모가가 7,500원에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이 기업의 종목이 7,500원에 나왔다가 뭐 3만원까지 올린 다음에 한 400% 좀 넘게 수익이 났죠. 3만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꼭지 구간에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러니까 유상증자 해가지고 무상증자하고 유상증자 해가지고 대주주들이 지분 확대를 하는 거예요. 꼭지에서 유상증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데, 응? 그럼 이때는 무슨 모멘텀이 있고 굉장히 무슨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왜 이때 유상증자를 할까요? 이때 이 기업의 이 구간이 지금 일진 머트리얼즈 무슨 설비 확대를 하고 투자 확대를 하는 거야. 투자 확대를 하게 되고 설비를 하고 뭘 또 짓고. 왜? 이때 경기가 호황이니까 뭔가 팔아도 잘 팔려.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드는 그 설비를 증설하고 내가 투자를 확대하고 다른 기업을 사든가 뭐 하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최고조일 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업적으로는 이득입니다. 근데 이때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박살 나는 거죠.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권리락이 있고 유상증자가 되고 이제 권리락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는 그 자리에서 꼭지를 찍고 빠져요. 업황이 무너졌죠. 업황이 안 좋아졌어요. 항상 이렇게 세상은 경기가 순환한다.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암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구간이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좋을 때는 막 엄청난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개박살 나 있다고. 그리고 공모가는 항상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이 공모가에서부터 상승을 하고 다시 만들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자 6년이 걸렸어요. 다시 그 구간 밑으로 내려오는데 물론 계속 돈을 잘 벌고 있었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겠죠. 근데 공모가 보고는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이거는 투자 심리적으로도 주식 좀 할 줄 아는 애들은 쓸어 담을 거예요.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이제 쓸어 담아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추세만 쫓아다니지. 그러니까 맨날 추격 매수만 하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100% 200% 올라가 있는 종목들 추천해요 맨날. 그리고 나서 10% 수익 봤으면 자랑하죠. 20% 수익 봤으면 팔아 내 말이 맞지 않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올라타야 된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개미들은 맨날 개박살 나는 겁니다. 추세가 살아있을 때 올라타서 10% 20% 수익 보고 손절은 5%로 끊어가야 되는데 손절을 5%로 끊지를 못해. 그래갖고 손실이 20% 30% 확대가 되는 거예요. 손실이 30%에서 50% 이 구간에 나온 다음에 와 다시 본전까지 올라오는 데는 40년이 걸려. 30년이 걸려. 그 전에 팔고 나오겠죠. 손절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 진입을 하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경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 분석이 이제 마무리됐고 주가가 4년 동안 이렇게 빠졌어요. 자 고점을 찍고 1년 2년 3년 4년 동안 빠졌죠. 중간에 반등이 한 200% 나왔습니다. 이 반등폭도 작은 게 아니에요. 한 100% 이상 나온단 말이야. 200%까지는 안 되겠네. 한 50%? 그 정도 수익 구간 좋겠네요. 1, 2, 3, 4, 5, 6, 7, 8, 9, 10,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에 한 150% 정도 수익은 줬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이 바닥에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해서 반등 한번 나오고, 1년 정도 반등 나오고, 연결해서 봤을 때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동안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공모가 부근으로 왔습니다. 자, 이 기업을 분석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악화되고 그랬는지를 분석을 또 해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 난 투자자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시장에서 보면 중국한테 먹혔어. 쉽게 얘기하면 중국 저가 상품에 먹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이런 시스템은 이제 4차 산업에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내수에서는 밀어줘야 되는 그게 있어요.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외로 진출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이제 매출이 확대될 거고,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도 중국이랑 어느 정도 이제 견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중국 제조업들이 지금 몇 년 만에 중국의 인건비가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어요. 인건비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렇게 저가 제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은. 저가 제품을 만들려면 그 제조업의 이점을 보려면 베트남 등지로 나가야 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신흥국 시장도 어느 정도 상승이 끝나고 융합, 4차 산업 융합이 끝나는 시점에는 신흥국 이점이 사라집니다. 인건비의 이점이 사라져요. 왜? 로봇 때문에. 그럼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제조업은 전부 로봇화를 먼저 시키는 사람들이 강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이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한국이고 전 세계는 어느 나라에서 그 로봇화를 먼저 시켜서 기계화를 해서 물건을 싸게 찍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제조업에 이제 그게 달렸습니다. 미래가. 그냥 제조업으로만 보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 기업은 내가 봤을 때 저는 빅데이터를 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이 기업은 이제 빅데이터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제조업 규모가 어떻게 줄어들고 매출 같은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잡히는지 한 1, 2년 정도 보면 답이 나와요. 기업이 변화를 하게 되면 이제 장기 투자를 이제 5년 이상 이 장기 투자를 해서 비중 계속 확대해 가는 거고, 기업이 그렇게 변화하는 흐름을 못 찾아간다. 그럼 한 수익 한 100% 정도 챙기고 나오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진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 공모가가 7,500원인데 400% 상승한 다음에 5년째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보면 PBR도 0.6 해갖고 한 40% 저평가 구간에 뭐 부채 비율은 거의 뭐 10% 20% 부채가 거의 없어요. 배당도 많이 줍니다. 2.4%는 많이 주는 건 아닌데 주가 대비해갖고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대주주 지분이 많기 때문에 또 배당도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 배당도 계속 확대를 해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주주 지분이 이제 49%, 13%, 9%. 이 대주주 지분만 다 합해도 시총의 70%가 넘어요. 이 기업의 시총의 70%를 대주주가 가지고 있다고. 그럼 대주주가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죠. 이제 배당은 계속 늘려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배당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뭐 200%, 300% 이런 건 그냥 간단하게 나와버린단 말이야. 이런 종목들은.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수급 분석이다. 유통 주식수가 30% 보면 안 돼요. 유통 주식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만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도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이 굉장히 만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늘리는 구간이 포착이 되면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도 동일 패턴이 보이고, 이런 자리는 이제 눈 감고 비중을 확대해야 될 그런 자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먼저 했는데, 기본적으로 분석한 걸 이제 제가 내놓으면 그거는 이제 종목이 뽀록 나니까 그래서 감춰 놓은 거고, 우리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보면은 기술적인 분석 상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월봉상에서 만들어주고 있고, 일봉상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대량 거래량을 대주주가 잡았다. 그리고 나서 월봉상에서 또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 이 기업의 스토리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 공모가 부근까지 내려왔다 지금.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빠질 자리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를 폭은, 예를 들어 오를 폭이 뭐 500%, 1000% 열려있다 그러면 빠질 폭은 30%. 깊어봐야 이제 50%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기업이 거의 회생하기 힘든 구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50%가 더 빠진다 그러면.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고, 거래량 수급 분석이 심리 분석인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고 파는 형태만 분석을 한다면, 제가 수급 분석의 이해, 먼저 했던 저번 주에 영상을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HTS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거죠.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만 분석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아까 댓글에서도 이걸 모르고 투자하는 호구들이 있니 어쩌니 하면서 누가 얘기했죠. 그런 호구들만 모르는, 호구가 아닌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 효과는 없는데, 의미 있는 이제 수급이 발생을 했을 때 기술적인 분석법, 즉 이제 기법을 만들어서 패턴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속에 숨겨진 뉴스를 찾아내는 작업이 심리분석이다. 뉴스라는 거는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때부터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꼬시는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되기 전에 그 뉴스를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한 호재가 되겠죠. 그럼 패턴을 분석하고 그 숨겨진 뉴스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뉴스의 내용은 모르는데 이게 좋은 뉴스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대주주의 지분율이나 대주주의 수급은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진다. 대주주의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분은 점점 더 큰 의미를 가지고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약한 회사는 이제 실적이 계속 안 좋다 그러면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대주주 지분이 좋고 부채 비율이 작은 회사는 실적이 안 좋아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다 정리를 해버린다 그래도 청산 가치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실적이 오히려 안 좋을 때 부채 비율이 굉장히 작고 대주주 지분이 많은 기업, 그 중에 이제 성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수급도 장기적인 수급하고 단기적인 수급이 의미를 달리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6개월 수급 그리고 한 달 수급 이런 걸 비교 분석해 봤을 때 굉장히 흐름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다. 파동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본적인 분석법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법, 기법도 장기 관점과 단기 관점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법도 달리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에 대한 기법은 장기 기법과 단기 기법이 믹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포지션을 그때그때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식의 가격이라는 건 이제 항상 본질 가치를 사이에 두고 고평가 저평가로 오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1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적정 가치가 100만원이어도 이게 50만원도 갔다가 600만원도 갔다가 다시 뭐 180만원도 갔다가 적정 가치가 200만원 올라가면 200만원 밑으로 갔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게 심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가장 우리는 주식을 제대로 정석으로 하고 수익률을 가장 크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저평가 구간에 매수를 하고 고평가 구간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큰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저평가 구간에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람들은 고평가 구간에 매수를 해서 버블이 더 끼게 됐을 때 팔려는 것만 자꾸 연구를 한다는 거죠. 왜? 그 기간이 짧아지니까.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는 것만 자꾸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 변수가 생겼을 때 다 망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마인드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 있는 거지, 투자자들이. 이게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5% 10% 이렇게 수익 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드는데, 자, 1년 후에 30% 수익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쳐다를 보질 않아요. 왜 그러냐? 개미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자들은 부동산에 보통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인들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하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미들, 서민들이라는 거야. 부자들은 주식시장에 잘 진입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해외 부자들만 우리나라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나라는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부자하고 서민이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산 이동이 지금 되어야 돼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일단 무언가 사람이 인력을 집어넣어서 뭘 한 거는 전부 다 그 가치가 다운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로봇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전에는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 수 있어도 1억짜리 2억짜리 집에 살아야 되고, 빚져서 집을 살 수 있어도 월세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최대한 축소를 하고, 그게 단돈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현금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진짜 없으면 커피값 아끼고 밥 만원짜리 먹을 거 백반 5천원짜리 먹고 하면서 아껴서 주식을 사 모아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금 욜론이 뭐니, 지금 기업들이 마케팅하는 수단이에요. 왜? 내수 경기가 살아나질 않아요. 가진 돈들이 없으니까, 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연론이 뭐니 자꾸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니들 가진 돈 없는 거 아는데 지금 그거라도 내놔 하는 거란 말이야. 기업들에서. 거기에 왜 따라다니면서 나는 그래 수익이 있고 나는 멋진 놈이니까. 그래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을 잘 살아 지금을 즐겨야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중 일은 나중 일이니까. 이걸 자꾸 사회에서 지금 조장을 시킨다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흐름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전 우리나라에서 떠날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되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어진다 판단이 되는 순간 저는 그때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 기업인이 되겠지만 기업이고 모든 걸 들고 저는 외국으로 나갈 겁니다. 미래가 없는 나라에는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인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OECD 국가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이거는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가난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만보다 가난하고요. 중국인들보다 가난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거의 필리핀, 베트남 그쪽보다도 더 가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경제인식이 거의 소말리아 수준이라고 그래요. 베트남 같은 베트남 국가인 베트남이 금방 우리나라를 넘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가서 일해야 되는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 경제인식이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훨씬 상회해요. 경제인식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3차 산업시대에 성장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일본보다 더 참담한 그런 결과를 우리는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부 국민들이 부자가 돼야 되겠죠.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방법론으로 보자면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주식을 찾아야 돼요. 소외되어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견디기가. 이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고요. 시세가 바로 분출이 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차츰 변동폭은 작아도 끌어올려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수익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수익을 만들어져 있는 구간부터 이제 수익률을 복리로 막 따블 이게 금방 불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커뮤니티가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소외주들을 들고 버티는 구간이에요. 한 종목, 두 종목,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 바닥에 소외되어 있는 이 구간을 탈피를 하게 되면 수익률을 만들어주기 시작할 거고, 그 수익률을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시점에 자산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구간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2년 안에 그런 데이터들은 나와요. 2년 안에 무조건 더블 이상, 계좌 더블 이상 그런 데이터들은 무조건 나온다. 저는 그게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면 이제 유료 회원 댓글 단 사람이 유료 회원 모집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유료 회원 그런 거 받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산가들한테 PR 해야지. 그걸 이제 자산가들한테 PR해서 우리가 생기는 거는 지금 우리 회원분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산가들한테 PR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데이터만 만들어져 있으면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 PR하면 내 돈 불려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해. 자, 과거 데이터를 2년 정도 만들어놨어. 그 데이터를 갖고 PR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그 가치를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산가들한테 받아내는 수수료, 그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게 되면 우리 지금 커뮤니티 회원분들, 소액 자산가분들은 돈이 얼마 없는 분들, 자기들이 가진 그 돈보다 그 자산가들의 수수료가 훨씬 더 크게 돌아올 거예요. 나중에 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산이 물론 있는 분들은 나중에 지분 확대를 해서 참여를 더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만들어 갈 거다. 왜? 나는 기업이라는 거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라는 걸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유통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PR을,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전 핵심을 굉장히 잘 짚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랑 다 견주어도 결국은 그 성공한 투자자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각자의 장점이 다 존재해요. 그 중에는 성공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기꾼, 비슷하다. 굉장히 리스크를 크게 안고 단기간에 성공을 이끌어낸 사람이다. 라는 게 판단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시 리버모어라는, 이제, 있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모건에서, 그 사람이 공매도를 하도 치니까, 개인 투자자인데 펀드 결성해가지고 사람들 돈 모아서 공매도를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죠. JP모건이 그 국가에서는. 이제 그 기관이 그 물량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 돈이. 내가 기관에서 1000조를 갖고 있어요. 1000조를 갖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마케팅을 활용해서 나랑 함께 기관이랑 붙어보자 해갖고 돈을 모으니까 3000조, 5000조가 모인 거야.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JP모건에서 갖고 있는 돈 이상을 공매도를 때려버리니까 JP모건에서 받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JP모건에서 제시 리버모어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이 구간에서 더 이상 공매도 물량을 내놓게 되면 미국은 붕괴한다. 그게 2008년도 금융위기예요. 아, 맞나? 2008년도가 아닌 것 같은데 제시 리버모어가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인 거 아닌가? 아무튼 간에 경기 불황이 왔을 때 그런 류의 사람도 존재한다. 굉장히 엄청난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결국은 다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주식이 폭락했던 그 시점을 우리나라가 지켜내지 못했다 그러면 외국인들 투자자본하고 한국의 기관 투자자금, 그 투자자금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다 그러면 한국은 그리스처럼 디폴트 선언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부도를 인정을 하고,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는 독일에 굉장히 싼 임금을 받고 가서 일을 해주러 다니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죠. 그런 그리스인들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을 거예요. 한국은 그 IMF, 우리 2008년도 금융위기 그 구간을 넘어서서 국가부도 사태를 막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 폭락하는 그 시점, 폭락장의 그 바닥, 그 구간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제 나라에서도 사활을 걸고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그 자리를 나라에서 방어를 하지 못하면 기업들은 전부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들이 다 무너지면 이제 성장 모멘텀을 잃게 되죠. 그럼 그 나라는 이제 부채가 적은 나라의 경우에는 뭐 일본처럼 되는 거고, 그 부채가 감당이 안 되는 그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 나라는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나몰라라 되는 거예요, 그리스처럼. 그리스를 그렇게 끈덕지게 이제 물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나라에 돈 빌려준 사람들이 그 돈을 이제 다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리스는 지금 회수할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를 어떻게든 어느 정도 살려놔야 다시 그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는. 그 고통은 이제 국민들이 다 지게 되는 거죠. 정치인들을 잘못 뽑아놓으면 그래서 그렇게 된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과거에 나라 자산을 정치인들이,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다른 국가에 다 팔아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팔아서 지배 불리고 뭐하고 하면서 했던 그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감수해야 되는 거, 서민들이. 항상 뒤지는 건 서민들이다. 그래서 제 살 길 찾으려면 누군가를 믿으면 안 돼. 내 스스로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지. 대통령이 호평을 받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과거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그 사람이 잘한 부분도 있어요. 뭐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시기가 우리나라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좀 정치를 잘못했다 그래도 그만한 성과를 비슷한 성과는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저는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성장 모멘텀이 지금 있는 이 구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기업에 손을 들어줘서 그 기업에서 돈을 좀 빼내서 그걸 좀 복지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잡고 죽이는 그런 류의 정책들을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일단 서민들한테는 좋잖아요. 서민들한테는 얘기하기가 좋아. 나 니들 편이다.
나 당신들 편이야 라고 이야기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마케팅 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런 걸 몰라. 서민들은 알 수가 없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또 알고 있어. 그러니까 표심을 잡아야 되니까 공약도 보면은 다 뭐 통신비나 일자리 무슨 뭐 해갖고 최저임금 1만원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놓는 거잖아요. 그 공약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어때요? 잘 안 되고 있죠. 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점이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호평을 받고 나중에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역량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시기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커뮤니티 유료 회원님 분들은 저와의 이런 인연을 맺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4차 산업이라는 이런 시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산 증식의 시작을 주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주식으로 자산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자산을 분배를 해서 안전자산으로 돌려놓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망할 수 없는 자신만의 그 자산을 이제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매수할 때는 항상 그 소외주들을 매수를 해야 되고 그 소외주를 찾는 그런 기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바닥을 찾는 방법이다. 그리고 매수하게 돼도 그 인내를 견딜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장기 보유를 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인드를 혼자는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좋은 주식들을 막 던져드려도요 담지 못해요. 일반 시청자들은 사실 이 종목도 뭔 종목인지 까도 사실 못 담는다니까.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까도 담은 다음에 3개월 있다 욕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안 가면. 그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뭐 해갖고 500% 수익 나면 입 다물고 있겠지. 나 때문에 수익을 봤어도 자기는 찾을 능력이 없었어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원래 사람은 그래요. 고마운 건 있고 내가 뭔가 화가 나는 거 있으면 표출을 하고. 인간이 그래서 저는 인간이란 동물을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상처가 많아서. 그리고 나 스스로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많이 내요. 그래서 내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는 그런 공부를 꾸준히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런 누가 봐도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런 명예욕이 나는 있어요. 돈 욕심보다 돈은 사실 어렸을 때 남들보다는 많이 가져봤던 것 같아요. 남들 내 평균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나 주변을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만한 돈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부잣집 아들내미들도. 근데 나는 그런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다 부질없더라.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자산만 축적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계속 축적만 해서 뭐예요. 그냥 그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무언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돈도 딱 그냥 한 100억만 있으면 나 먹고 사는데 20억, 내 친동생, 또 와이프, 뭐 또 가족들, 외가나 친가 그 정도 챙기는데 한 100억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 돈만 딱 있으면 그 이상의 돈은 이제 터치를 못하게 할 거예요. 내 가족들도. 내가 알아서 쓸 거지. 내가 예를 들어 딱 지나가다가 누구 봤는데 굉장히 많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마인드도 좋고 다 좋아. 굉장히 어려워 상황이. 그럼 한 10억 정도 딱 잘라갖고 주고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인데 그거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싶은 거지. 돈을 마음대로 좀 사용을 하고 싶다. 그 부분은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친척들이나 내 주변이 먹고 사는 거는 영향을 받지 않는 돈을 축적을 해야 그게 가능할 거라고 나는 기준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 가치로 먹고 사는 데는 100억만 있으면 돼. 그럼 그 100억 이상부터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즐거운 상상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희망을 가져봐라. 제가 저번에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1000만 원으로 20년만 잘 굴리면 돼요.
여기에서 저축을 하면 할수록 이 기간은 짧아집니다. 저축을 하고 저축을 주식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저축을 하면 할수록 저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도 1000만원을 20년만 잘 굴리면 100억이 됩니다. 1000만원 20년만 잘 굴리면 100억이 된다고. 20년만 잘 굴리면 100억이 되는데 그 20년 동안 하나도 뺏쓰지 않고 주식 투자로만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산이 늘어날 때도 계속 있어야 되고, 그게 5억이 됐다가 다시 2억이 되는 과정을 견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그게 뭐 30억이 되는 거, 30억이 됐다가 15억으로, 뭐 15억으로, 혹은 또 9억으로까지 빠졌다가 다시 그게 100억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마인드 관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계산을 해보면 단순 계산으로는 10년 정도 1000만원으로 10년 정도 운영하면은 대충 2억에서 한 5억 정도 이 사이 구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2억에서 5억 정도가 만들어지면 이걸 이제 분산을 해서 기간을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그 자산 증가폭을 좀 천천히 늘리더라도 안전성을 확대해야 이제 마인드를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익률에만 좀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요, 종목을 이렇게 분산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종목 무조건 그냥 딱 5개로만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대장주 섹터들 해갖고 2개 담아놓고, IT 뭐 전기차 2개 담아놓고, 바닥주들 2개 담아놓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트레이딩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중을 종목 4개로 가지고 현금 20% 가지고 계속 돌려버리면 수익률은 훨씬 크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수익률은 훨씬 크게 만들 자신이 있는데, 이걸 나중에 정석 투자로 바꾼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버릇이 그렇게 들여버리면. 나같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존재하지 않아요. 왜? 당장의 수익률이 확 줄어버리니까. 근데 정석 투자로 바꿔버리면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장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복리를 키워준다.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작은 사람들도 지금 뭐 수익률에 연연하지 말고 그 경험을 먼저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조금 수정 보완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다. 지금은 안전장치를 하나씩 지금 추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놀라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내가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저평가 구간에 사서 소외되어 있는 주식, 그래서 기다림을 견디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트레이딩을 섞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스킬이에요. 기법이라는 건 스킬이죠. 그 스킬을 가미를 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 부분은 데이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에서만 스킬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답론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수정 보완을 하면서 점점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도 계속 개발이 되고 수정이 되면서 이 시스템이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융기관에 팔고 나중에는 증권사에 팔고, 우리가 그 부분과 뭐 이제 MOU 체결해서 같이 무언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기법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흐름을 읽으면 수급이라는 거는 당연히 보이게 됩니다. 그 부분을 내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경험을 해보고 그 부분에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트 하나를 놓고도 수없이 많은 기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당장 내일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법 100개 만들어라 하면 24시간 날 새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조금씩 변형하면 기법 하나로 10개로 확대해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걸 또 10개에서 100개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100개를 1000개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기법이라는 거는 무한 증식이 가능해요.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시 효과를 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본질은 투자의 본질.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다. 자, 쌀 때 사는 방법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킬 같은 거는 아무거나 갖다 대입해서 해봐도 무조건 수익이 나요. 싼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수급에 대한 거.
오늘은 좀 고급편인데 모르겠어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저번 주에 제가 초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걸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고 내 창의력을 발휘하고 또 확대 재생산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부분들보다 더 좋은 수급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분석법이 만약에 발굴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됐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는 못하는구나. 저한테 카톡을 하세요. 그런 분석법이 만들어졌으니까 한 1억, 2억에 판다고. 그럼 내가 그거를 분석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게 검증이 됐다 그러면 같이 사업을 해보든가 아니면 내가 진짜 돈을 주고 사든가 할 테니까. 자, 지금까지 멘토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좀 클릭해 주시고. 요즘 날이 너무 덥죠. 진짜 저도 죽겠어요. 이런 더운 날 광고 시청은 필수입니다. 왜? 광고료라도 받아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열강을 했는데 음료수라도 하나 사먹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광고는 사랑이니까 꼭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영상은 이제 마무리 하고요. 내일은 모르겠어요. 내일은 원래는 계획은 이제 내일까지는 이제 고급편 3화 이제 실전 사례, 오늘 살펴봤던 이 내용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변해 있는 우리가 보유 종목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다가, 내일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종목에 내일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뽀록나니까, 종목이 어떤 건지 뽀록나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다가 갖고 올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쪽의 영상을 또 준비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도 만약 이런 종목을 그림을 이렇게만 그려놓고 했는데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찾아가지고 만약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능력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종목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뭐 보유하고 있고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잖아. 그럼 이 종목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부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자료로 가지고 와서, 이 종목을 자료로 가지고 와서 내가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티 유료 회원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한 경험을 빠른 속도로 습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 같은 거 나오면 그 부분에 이런 걸 다 입혀서 무언가 시스템 만들어 자동으로 매매하게끔 그렇게 해놓게 되면 나는 그냥 나가서 놀고 와도 돈을 벌어져 있겠죠. 그런 것까지 만들어야지. 그렇게 긴 시간, 그렇게 어떤 스토리를 우리 바른투자 커뮤니티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지금 당장에도 미래에